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최근 엔조로 인해 일본에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찾으면서 그에 따라 실종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사라진 그들을 찾았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실종된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최선을 다해 찾지 않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한 영국인 여성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일본 경찰은 우수하니 금방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을 이끌었고 결국 실종된 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잡힌 범인, 그는 김송종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던 루시 블랙맨 실종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던 당시 21살의 영국인 루시 블랙맨은 승무원의 일을 그만두고 곧바로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선뜻 그녀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2000년 5월 3일 루시는 영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친한 친구로 지낸 루이스와 함께 단기 관광 비자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여행 중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과 문화에 큰 감명을 받아 도쿄에서 예정보다 길게 있게 됩니다. 루시는 도쿄 요요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지내는 곳을 돼지우리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 게스트하우스의 이름은 요요기 하우스. 루시는 요요기 하우스에서 4명이 잘 수 있는 도미토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쿄의 물가는 상당했고 더 머물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루시와 루이스는 관광으로 도쿄에 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하지만 루시는 롯본기 외국인 전용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2000년 7월 1일 루시는 한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외출을 합니다. 요요기 하우스 근처에 있는 텐다가야 역으로 간 뒤 친구 루이스에게 바닷가로 간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후 7시 정도에 루시는 한두 시간 뒤에 요요기 하우스로 돌아간다 라는 연락을 남기고 실종이 되게 됩니다. 2000년 7월 2일 친구 루이스는 다음날이 되어서도 루시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영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루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실종 신고를 한 이후 루이스는 영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광 비자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2000년 7월 3일 일본 경찰은 당시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며 연락을 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루시 블랙맨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루시의 실종 이후 여동생인 소피가 먼저 도쿄로 도착해 경찰과 대사관을 오가며 당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7월 8일 수사에 진척이 없자 영국에 있는 루시의 아버지 팀은 일본 경찰의 이런 상황에 크게 화가 났고 영국 언론 매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여 BBC에서 루시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2000년 7월 9일 BBC에서 루시의 소식이 다루어지자 일본 언론에서도 루시의 실종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이것을 사건이라고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당황했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의 주간지에서는 루시가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기사가 전부였고 경찰 수사로 인한 단서는 딱히 없었습니다. 2000년 7월 11일 루시의 아버지 팀 블랙맨이 도쿄에 도착합니다. 팀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기자와 접촉했고 자신의 카리스마와 의사소통을 이용해 언론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장의 포스터를 만들고 기자들 앞에서 딸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일본인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누어주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일본 언론에 노출되면서 루시 블랙맨 실종 사건은 단번에 큰 뉴스가 됩니다. 일본인과 결혼해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영국인 여성이 포스터를 나누어주는 팀의 모습을 보고 실종된 루시가 일본인이 아니기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팀은 더욱 어그로를 끌어 관심을 한층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딸 소피와 함께 영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금발의 미녀인 소피가 마이크를 잡고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정보를 달라는 호소를 하자 모든 언론에서 관련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일본 주간지에서 다루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루시가 일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성노예가 되었다든지 홍콩으로 납치되었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2~3명 정도가 담당했던 해당 사건이 100명의 수사원이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루시가 일하는 롯본기의 외국인 전용 캬바쿠라 카사블랑카의 청취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외국인 여성이 일본인을 접대하는 컨셉의 캬바쿠라였습니다. 여성 종업원이 단지 술 접대를 하는 캬바쿠라 같은 개념이 없었던 영국에서는 루시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카사블랑카가 위치한 롯본기 주변에는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무역 상사가 많았기에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들은 외국인이 접대하는 카사블랑카 같은 캬바쿠라를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2000년 7월 15일 루시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가 조금씩 잠잠해지자 팀은 일본 경찰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려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팀은 영국의 기자와 카메라맨을 불러 일본 거리에서 경찰을 자극해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본에서 딸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일본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팀은 7월 말에 G7 정상회담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팀은 BBC와 영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고 G7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영국의 총리는 팀과 소피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총리는 영국의 국민과 가족이 루시의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정보라도 좋으니 루시에 대한 목격 정보가 있다면 일본 경찰에 제보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의 총리는 일본 경찰은 우수하니 금방 잡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에 일본 경찰은 불호령이 떨어졌고 가장 우수한 형사들이 모여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끈질기게 사건을 파헤치기로 유명한 쿠쿠 주니치로 경사는 이전에 수사했던 보고서를 처음부터 살펴보던 중 한 순경이 작성한 1일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1일 보고서에는 카사블랑카의 한 손님이 외국인 캬바조에게 바다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고 함께 데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게 되어 서너 시간 뒤에 깨어났을 때는 머리가 상당히 아팠다. 무슨 약을 먹인 것 같다. 이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 카사블랑카의 점장. 당시 점장의 행색을 보아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낮을 것 같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가 사라진 당일 해변에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요요기 하우스를 나섰다는 것을 상기한 형사는 해당 제보를 추적해보기로 합니다. 이후 일본 경찰은 롯본기에 있는 외국인 전용 캬바쿠라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불법 체류 신분으로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22일 루시의 아버지 팀은 언론이 조금씩 잠잠해지자 또다시 소피아와 함께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루시를 찾는데 유력한 정보를 제공한 이에게 1만 파운드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영국에서는 실종된 루시의 생일 파티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도쿄에 있는 아버지 팀은 루시의 현상금을 10만 파운드로 올리게 됩니다. 약 2천만 엔 정도의 현상금이었죠. 그러자 롯본기 캬바쿠라의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유력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캬바쿠라의 직원들을 불러내 물뽕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은 카사블랑카뿐만 아니라 다른 캬바쿠라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한 남성 손님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한 뒤 수첩에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았습니다. 수첩에는 혼다 유지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일본 경찰은 이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루시가 사라진 당일 통화 내역 중에 루시 블랙맨과 통화한 내용을 찾게 됩니다. 2000년 9월 경찰은 혼다 유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연락처에 사용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사카에서도 부유층이 사는 지역, 그 중에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에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네, 이곳은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라는 맨션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이고요. 이제 상당히 부유층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앞에 보면은 영빈관이 있고요. 당시 일본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가 살고 있던 장소였고요. 루시 실종 당일 이곳에서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네, 이 건물이죠. 네, 이곳의 월세를 보면은 55만 엔 정도로 형성이 돼 있네요. 약 500만 원 정도. 147제곱미터. 아무튼 범인은 이곳에서 루시와 사건 당일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를 찾아가서 관리자에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맨션에 두 곳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번 롤스로이스, 포르쉐 같은 슈퍼카들을 타고 드나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얼굴을 가리고 들어왔다고 했죠. 이 맨션에 두 곳을 임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플랜트 오리아라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곳을 수색하고 싶었지만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수색 영장이 발부될 리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 영국인 여성. 그 여성은 롯본기 캬바쿠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한 일본인 남성에게 도쿄에서 멀지 않은 곳 바다가 보이는 도로에는 야자수가 길게 뻗어 있는 고급 리조트에 초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리조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했죠. 경찰은 그 장소를 즉시 마리나로 특정했습니다. 도쿄 주변에 그런 장소는 즉시 마리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리나 리조트를 찾아 주변에서 루시 블랙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7월 1일에 한 남성과 함께 있는 루시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마리나 리조트의 소유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힌 사람 중 슈퍼카를 많이 소유한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에 띄는 한 사람, 즉시 마리나 4314호실의 소유자 오바라 조지. 이전에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의 두 곳을 임대해 사용하는 회사의 이름이 플랜트 오리하라. 오리하라는 한자로 오바라라고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루시와의 통화 기록이 있었던 모토 아카사카 타워즈의 오리하라라는 이름이 즉시 마리나 리조트 소유자 명단에도 같은 한자의 오바라가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오바라 조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과거 한 공원에 여장을 한 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찍다 체포된 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촬영된 머그샷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오바라의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그가 맞다고 했습니다. 2000년 10월 9일 루시 실종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경찰은 오바라 조지를 강간 혐의로 체포하기로 합니다. 일본 경찰은 롯본기 교차로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바라 조지가 살고 있는
있는 맨션을 특정하고 그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오바라 조지는 아침 7시쯤 항상 편의점으로 가 신문을 사러 갔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사러 가기 전에 맨션 주변에서 잠복해 편의점에 가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곧이어 오바라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라의 맨션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장에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쇠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있는 400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약을 먹고 취한 백인 여성을 오바라가 강제로 겁탈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침실 천장에 쇠 고리의 정체가 나오게 되는데 약에 취한 여성의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줄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약 400명이니까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하면 5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400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일일이 확인했지만 그 중에 루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바라는 돈을 주고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진술하며 불법으로 촬영한 내용만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루시의 실종에 관해서도 전혀 관계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루시의 실종의 범인이 오바라 조지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992년 일본에서 실종되었던 당시 21살의 여성이 비디오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카리타 리즈웨이는 일본의 영어 선생님으로 취업된 언니와 함께 도쿄에 왔습니다. 하지만 카리타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취업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외국인 전용 캬바쿠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바라를 만났습니다. 오바라 자택에서 압수한 비디오 테이프에서는 여성들과 관계를 갖기 전에 모든 여성에게 흰 수건을 얼굴에 씌웠습니다. 영상에는 수건에 약품을 묻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카리타 리즈웨이는 이때 약품에 중독되어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과 병원에 찾게 되었고 일주일간 입원한 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카리타와 함께였던 남성이 식중독이라 했기 때문에 사고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경찰은 루시 역시 오바라와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루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바라 조지, 그의 한국 이름은 김성종입니다. 루시 사건 당시 부동산 관리 회사의 사장이었던 오바라 부모님은 제일 한국인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김교학, 어머니는 전옥심입니다. 오바라의 부모님은 조선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일본에 건너간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이 했던 일들이 야쿠자, 빠찡코, 연예계의 일이었죠. 오바라 부모님이 시작한 일은 빠찡코였습니다. 이것이 크게 성공하여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고 많은 부동산도 소유하게 됩니다. 오바라 조지는 4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오바라와 형제들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고급 주택에 살면서 정원에는 수영장이 있고 가정부도 있었습니다. 오바라가 17살 때 아버지 김교학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홍콩 여행을 하던 도중 급성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오바라 조지는 17세 어린 나이에 넓은 땅과 건물, 주차장 등 막대한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경영하던 빠찡코, 택시회사, 여러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17세의 고등학생 오바라 조지는 성형을 하고 고급 브랜드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디스코 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백인의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오바라 조지의 맨션에서 발견된 모든 성생활을 기록해둔 자료가 있었는데 오바라 조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1969년부터 술에 약물을 타 자신이 노리는 여성들을 겁탈해왔습니다. 오바라는 19세 때 국적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스웨덴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고 상속받은 자산을 관리하며 돈이 생기면 빌딩과 맨션,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오바라 조지는 40억엔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오바라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풀 장소는 캬바쿠라였습니다. 오바라는 캬바조들과 밖에서도 자주 데이트를 했는데 보통 캬바쿠라에서는 손님과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바뀌는 슈퍼카와 고급 리조트, 그런 오바라와 데이트를 하면 항상 일하는 캬바쿠라를 찾아와 자신을 지명해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오바라의 초대에 응하게 되었죠. 그런 오바라가 자주 다니던 캬바쿠라 중에 한 곳이 루시가 일하던 카사블랑카였습니다. 오바라는 카사블랑카에서 루시를 지명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리조트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곳은 루시가 도쿄에서 생활했던 게스트하우스인 요요기 하우스 근처에 있던 센다가야 역입니다. 요요기 하우스는 현재 사라진 상태고요. 루시가 실종된 2000년 7월 1일 루시는 함께 요요기 하우스에서 지내는 루이스에게 바닷가로 간다는 이야기를 남긴 뒤 센다가야 역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서 오바라와 만나게 됩니다. 오바라의 차에 탄 루시는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즈시 마리나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곳이 즈시 마리나입니다. 도쿄 근처에 있는 상당히 고급 리조트라고 하고요. 보면은 여기 뭐 수영장도 있고 그 주변에 리조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리조트 앞에 요트 보세요.
요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오바라의 차를 타면서 야자수가 길게 뻗어있는 도로를 지나고 리조트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자수가 뻗어있는 곳이 주시 마리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잘 돼있네요 진짜. 아니 근데 도쿄도 사계절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자수가 푸를 수가 있지? 암튼 리조트에 도착한 둘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랜드 블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멋지네요.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항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네요.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종업원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쯤 루시는 오바라와 함께 주시마리나 4314호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나가서 이곳에서 오바라는 루시와 함께 술을 마셨고 루시가 마시는 술에는 약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는 루시에게 수건에 수면 성분이 있는 약품을 묻혀서 얼굴에 씌우고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건에 약품을 너무 많이 묻힌 것인지 그 장소에서 루시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일 오바라는 새벽에 도쿄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이 주시 마리나고요. 이곳이 자택에 있는 롯본기입니다. 7월 2일 다음날 도쿄로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7월 4일 도쿄에서 시멘트, 톱, 장갑, 이동식 텐트 같은 물건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오바라는 그렇게 쇼핑한 물품을 들고 주시 마리나로 다시 가게 됩니다. 7월 5일 오바라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중에 이 위치에 있는 블루시 아브라츠보를 몇 해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바라 조지가 주시 마리나에서 사망한 루시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것도 야자수가 있네요. 그쵸? 여튼 이곳으로 가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401호실로 갑니다. 오바라는 이곳 401호에서 루시 블랙맨의 시신을 해체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우게 됩니다. 7월 6일 블루시 아브라츠보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바라가 사는 401호 옆집에서 401호가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 것이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던 일본 경찰은 오바라가 쇼핑한 목록을 토대로 이곳 앞에 있는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를 샅샅이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루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리한다면 범인은 이곳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을까요? 2001년 2월 9일 추운 늦겨울 아침 8시 수색원들은 더 이상 찾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블루시 아브라츠보 앞에 있는 바닷가에는 이렇게 절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 끝으로 가면은 이곳 계단을 통해 해안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계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이쪽으로 쭉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뒤편으로 넘어가서 이쯤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색원 중에 한 명이 이 동굴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감을 믿고 안에 들어가서 온갖 쓰레기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물,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을 하나둘씩 치우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욕조가 뒤집어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색원은 그 욕조를 뒤집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벌레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색원은 그 벌레들이 육식벌레임을 알아채고 삽으로 그것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의 발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루시를 찾게 되었고 오바라 조지를 루시 살인 혐의로 재체포를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루시 와 카리나를 포함해 피해자 400명 중 8명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 블랙맨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지켜보던 루시의 가족은 크게 실망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루시의 사건도 인정되며 오바라 조지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루시가 발견된 지 24년, 오바라 조지는 72세의 나이로 아직까지 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으로 여행 가서 사라진 딸을 찾기로 한 영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의 실종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일본의 언론과 영국의 언론은 물론 양국의 정치 이슈까지 이용하며 대대적인 수색을 이끌어 결국 사라진 딸을 찾게 됩니다. 물론 영국에는 BBC라는 세계적인 언론 매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러한 사례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라 조지가 소유하고 있던 40억엔에 달하는 부동산은 주인이 깜방 신세를 지면서 세금이 밀려 건물 2곳이 압류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바라의 형제들은 그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그 범인을 제일 한국인이 아니냐는 루머가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번 사건은 실제로 제일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저지른 강력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인으로 귀화했지만 말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